내 가족 사건을 처리해준 경찰관이 몇 년 뒤에 나를 몰래 촬영하고 또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했다며 믿어지세요? 경찰관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도와줬던 경찰관이 나중에는 나를 스토킹한다? 네, 맞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관 측은 분명히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설령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촬영, 폭행, 반복된 연락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피해자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음 알게 된 지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23년 4월에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A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 피해자는 A씨와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A씨의 행동이 강압적이었고 자신은 그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감정적인 영역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딱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 3월에 A씨는 호텔에서 피해자와의 사적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이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4년 9월에는 오피스텔에서 다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카메라 촬영죄를 현직 경찰관이 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건은 또 촬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또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또 주차장에서는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폭행을 한 거네요. 관사에서도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네요. 다만 주거지 침입과 관련해서 각각의 폭행이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쟁점은 연인 관계였던 사정이 동의 없는 촬영과 주거지 침입, 폭행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근데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카철죄라고 하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귄다고 해서 100%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사적인 영상을 촬영하는 걸 동의하는 거는 원장님 별개의 문제잖아요. 당연히 별개의 문제죠. 다만 이제 양형 사유에서 연인 관계일 때와 아닐 때를 조금 다르게 볼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도 이제 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이는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일상생활을 함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이 법원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외부에서 연인 관계임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쪽이 연인이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연인 관계와 같은 말을 할 수는 또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교제냐 아니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관계 형태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들을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이런 것들은 연인이었는지가 죄가 성립하는 데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지만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또 별개로 봐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쟁점 두 번째, 연락금지 경고하고 나서 22차례 연락한 게 이제 100% 스토킹이 될 수 있나? 네. 입니다. 22차례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한 이후에도 전화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됐다는 건데요. 네, 연락 횟수만 세어서 스토킹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간격,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A씨에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통보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A씨 역시 그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2025년 6월에서 7월까지 약 2달 동안 2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메시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만남을 강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22차례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되긴 합니다. 네. 최근에는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 처분이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가 있는데요. 1, 2, 3, 3에 2, 4, 5 이렇게 있습니다. 4호는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거예요.
구속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인신 구속을 되게 보수적으로 봤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되게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3회2 잠정 조치 기간 안에 이 남성분이 여성을 찾아간 거예요. 똑똑똑 두드리고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를 서성였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전자발찌 청구를 합니다. 위치 추적을 하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 성범죄 전과자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두 가지에서만 전자발찌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외부적 조치인 거죠. 그리고 실효성 담보도 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내가 스토킹 피해자면 되게 무섭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접근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에서 독특하게 사전 보안 처분 형태로 수사기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연락을 거절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절대 연락하시면 안 되고 네. 실제로 고소가 들어간 이후에 뭐 잠정 조치라든지 아니면 긴급 응급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 연락을 하시면 이제 3-2호 혹은 4호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꼭 대화로 풀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대화로 풀고 싶다는 감정이 왜 상대방한테도 강요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 대화로 풀고 싶다는 그 자신의 의도 자체도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일방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이 좀 줄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공탁금을 안 받겠다라는 의사도 밝혔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경찰관이 공탁을 했나 보네요. 합의가 절대 안 되니까 이제 공탁을 걸었는데 그걸 안 받겠다라고 이제 의견서를 따로 제출했고 이제 엄벌 탄원서도 냈습니다. 실제 감형 이유는 판결문에 적힌 전체 양형 사유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사건에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 치료 프로그램의 부한 처분도 함께 명령을 했죠.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1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를 했죠. 4개월 감형을 한 겁니다. 형사 공탁 제도가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양형 기준에서도 공탁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형사재판부는 범행의 수,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정가와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그나마의 노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일부 감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로스쿨에서는 안 배워요. 그런데 현실 실무로 나오면 거의 사건의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매우 많고 트렌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연인 간에 뭐 엄청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생각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위법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완전히 준 것이냐? 아닙니다. 그걸 판단해준 영역을 더 넓혔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화를 강요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강제성 이런 것들을 이제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건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 그러한 형사법적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찰관이 이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현직 경찰관의 뭐 스토킹 범죄, 현직 경찰관의 뭐 연인 간 폭행, 뭐 데이트 폭행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은 경찰관으로서 좀 가져야 하는 그런 도덕적인 관념과 뭐 개념들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이런 사건들이 많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좀 받았고요.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설령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일부 경찰관들의 이런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대다수의 경찰관이 비판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때 멈추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선입니다. 그럼 오늘의 케이스는 여기서 닫겠습니다.